회계의 기초 개념. 안녕하십니까. 고객은행회사 최준호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이제 강의 드릴 내용은 집합건물의 회계에 대한 이론 강의, 그 다음에 실무 강의를 할 건데요. 일단 강의 소개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테고 아니신 분도 있을 텐데요. 그 회계는 크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관리회계라고 하면은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 관리사무소 회계를 관리회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요. 관리회계라고 하는 거는 기업에서 제조 원가나 아니면 다른 부대 비용들 같은 거 계산을 위해서 있는 학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 관리를 목적으로 배운다라고 해서 관리회계라는 명칭을 쓰고, 그 대부분이 제조 원가나 다른 비용들 계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원가회계라고도 합니다. 저희가 집합건물 회계를 배울 때는 다루지 않을 부분이고요. 배울 필요도 없고요. 자, 우리가 배울 거는 이제 재무회계인데요. 재무회계를 일단은 나눠보자면은 크게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로 나눠집니다. 회계원리는 상품 매매 기업의 상거래를 중심으로 회계 이론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1차에서 나오는 게 이 회계원리 부분이죠. 회계원리. 자, 상품 매매 기업을 한다는 거는 이제 물건을 사서 파는 거. 그런데 실거래에서는 상품을 직접 사고 파는 그런 상품 매매 기업보다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겠죠. 그래서 중급회계는 상품 매매 기업 이외에 거래, 계정가, 평가 등 좀 더 나아간 회계 이론이 되겠죠. 회계 원리보다 중급 회계가 조금 더 수준이 높은 회계 이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고급 회계는 굉장히 더 높은 이론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회사가 우리가 흔히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어디에 자회사, 어디에 그룹사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텐데요. 법적으로는 법인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개의 기업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그런 그룹사들 혹은 자회사들, 이런 것의 재무제표를 2개 이상의 재무제표를 하나로 합치는 걸 연결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이런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회계를 고급회계라고 하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 회계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이 회계원리, 이것을 벗어나지는 않는데, 그럼 회계원리, 특히 주택관리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회계원리를 시험까지 보고 합격을 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할 때 회계를 잘 모르겠다, 실무 적용을 잘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가? 기본적으로 회계원리의 이론을 벗어나지는 않는데, 우리가 회계원리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느냐?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배우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다른 일반적인 회계 이론, 교과서나 책에 나오는 것처럼 상품 매매 기업의 사례, 상품 매매 기업의 상거래 사례를 중심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부분들의 계정들이 문제에 더 많이 나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회계 원리를 배울 때 내가 접했던 회계와 관리사무소에서 내가 회계를 접하는 것이 차이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제가 강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회계 원리를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하는 거래 중심으로 한번 강의를 구성해 보자. 우리가 이론과 실무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흔히 하는데, 사실 실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실제로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것에 이론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론과 실무는 따로 배우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회계원리 이론은 전혀 다른 상품 매매 기업으로 배우고, 실무는 관리사무소 가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회계 원리를 관리사무소에서 일어나는 거래 중심으로 이런 예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방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론적인 얘기를 할 건데요.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저희가 이제 실무 예제 같은 것들을 따라올 수 있는 기본적인 이론, 이걸 가지고 1강하고 2강의 일부를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좀 심심해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재무제표. 회계에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잉여금 처분계산서, 주석,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작성을 하고 있는 거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주석 이 네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본변동표와 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원래 둘 중에 하나를 일반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고요. 현금흐름표는 과거 공동주택의 사례에서 의무 작성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다가 실무적으로 필요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4개,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에 보면 이렇게 4가지가 있죠. 운영성과표는 손익계산서의 다른 표현인데요. 손익계산서는 기업에서 영리 목적을 하는 기업의 손익을 계산했다 해서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고요.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영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칭을 운영성과표라고 쓰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잉여금 처분계산서, 주석 이 4가지를 재무제표로 보고 있고요. 자, 밑에 제가 대규모 점포 등의 회계처리 기준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 집합건물은 아직 관련 기준이 없습니다. 회계 기준도 없고요. 뭐 표준관리규약 뭐 있긴 하지만 실상에 안 맞겠죠. 그리고 실제로 개정이 제일 잘 되지도 않고요.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뭐 여러 가지 의무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시행령도 이제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런 기준이 없어서 공동주택은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집합건물하고 유사하죠. 대규모 점포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제곱미터 이상의 바닥 면적을 가지고 있는 유통산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뭐 식당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뭐 옷가게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대규모 점포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대규모 점포도 회계감사 의무 대상입니다. 대규모 점포는 실제로 회계감사를 받는 건 2020년이 처음이고 2019년도에 대한 걸 2020년에 받는 게 처음인데 어쨌든 집합건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유사한 업종은 이 공동주택과 대규모 점포가 있겠다. 그래서 2가지 기준을 같이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도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잉여금 처분계산서, 주석 이 4가지를 재무제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주석이 재무제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석이 재무제표에 포함이 된다. 제가 여기서 강조를 한 이유는 주석 안 만들면 회계감사에서 지적받는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강의는 일단 제가 공동주택하고 대규모 점포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진리는 아닙니다. 왜 진리가 아니냐? 집합건물은 아직 규정들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금 강의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회계처리 기준이 바뀔 수도 있다. 전혀 다른 의도로 제정될 수도 있다. 요거는 감안하시고 이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뭐냐? 특정 시점입니다. 특정 시점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잔액을 보고한다. 즉, 결산서를 만들어 보시면은 재무상태표는 뭐 2019년 12월 31일 이런 식으로 날짜가 딱 찍히게 됩니다. 그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을 보고한다. 자, 그럼 자산은 뭐냐? 이 개념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회계에서는. 자,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 즉 무언가 좋은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죠. 풀어 써보면은 결국에는 기업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러 효익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자, 현금, 예를 들면 현금, 내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거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겠죠. 그게 나의 효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토지가 있다 그러면은 토지를 뭐 임대해가지고 임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을 테고 그 토지 위에 내가 건물을 지을 수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을 경제적 효익이라고 합니다. 자, 건물도 마찬가지죠. 자, 기계장치, 기계를 사용해서 재고자산 뭐 이런 거 생산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그 생산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을 테고 이게 전부 다 경제적 효익을 유입하게 하는 요인이 되겠죠. 비품, 뭐 사무실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비품이 필요합니다. 이거 역시 수익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외상매출금. 자, 위에 제가 적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기 쉬운 회계 개념이 없어도 딱 봐도 자산인 거 아는 거 이런 것들 제가 열고 한 거고요. 밑에는 이제 외상매출금, 미수금. 이건 뭐냐?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눈으로 보이진 않는데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외상매출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매출하고서 아직 돈 안 받은 거 뭐 그런 거고요. 미수금은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거에서 돈 받을 거. 결국 돈 받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채권을 가지고 미래에 내가 현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역시 이런 것들이 자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콘도 이용권 마찬가지죠.
이용권이 없으면 비싼 돈을 주고 콘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이용권이 있음으로써 할인된 가격으로 콘도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골프장 회원권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 자산이라고 합니다. 밑에 요거는 자 우리가 외상매출금은 관리사무소에는 없고요. 관리사무소에서는 미수관리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채 과거 사건이나 거래에 의해서 발생했으면서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으로 기업으로부터 유출된다. 경제적 효익이 유출된다. 자산하고 반대가 되겠죠. 예. 자산하고 반대가 되는 결국 갚을 돈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미래의 기업의 외부의 권리자에게 현금이나 서비스를 지급해야 된다. 자, 외상매입금 같은 경우는 내가 물건 사고 아직 돈 안 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갈 거고요. 미지급금, 미지급급여 마찬가지겠죠. 돈이 나갈 겁니다. 만약에 서비스가 나간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다 지금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먼저 돈을 받고 헬스장 같은 경우 회원권 먼저 끊을 수 있겠죠. 헬스장 입장에서는 돈 3개월치 받았으면 이제 앞으로 3개월 동안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부채라고 합니다. 자, 자본. 자본은 뭐냐? 자본은 별도의 정의가 있는 게 아니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지분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럼 자본은 뭘로 구성이 되냐라고 하면은 흔히 주주, 출자자라고도 표현을 하죠. 출자자에 대한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자, 여기 채권자 지분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이건 뭐냐면은 부채, 즉 우리가 흔히 뭐 채권자, 채무자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나한테 부채가 있다라고 하면은 누군가 나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들이 먼저 내 자산을 가져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채권자들이 내 자산을 다 가져간 다음에야 비로소 주주가 나머지 자산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소유주 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걸 자본이라고 하고요. 자,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이런 식입니다. 자산, 우리 기업을 구성하는 자산이 이만큼 있어요. 이건 다 내 거예요. 뭐 가게를 생각해 보죠. 내 아파트가 한 채 있어요. 은행 대출이 있고요. 이게 다 내 겁니다. 자, 그런데 은행에 돈을 갚아야 돼요. 은행에 갚을 돈이 이만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죠.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 은행 집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은행 대출이 3억이 있다. 그러면은 이 5억짜리 아파트가 내 건 분명한데요. 이것을 만약에 청산하면 3억은 은행 갖다 줘야 돼요. 그럼 진짜 내 거는 나머지 2억.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산, 내 거. 이게 부채, 채권자 지분, 은행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진짜 내 거는 2억. 이거를 소유주 지분, 뭐 순자산이라고도 하고 자본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을 이 왼편과 오른편, 차변과 대변으로 나타낸 것을 재무상태표라고 하고요. 즉 이거는 어느 특정 시점의 자산과 부채, 그리고 그중에 진짜 내 거, 자본이 얼마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예제 하나 볼 텐데요. 자, 뭐 ABC 주식회사에 12월 31일 시점 재무상태가 뭐 이렇게 있다. 현금 100만원, 차입금 50만원, 비품 10만원, 상품 30만원 이렇게 있다. 제가 수업 안 한 계정도 계속 쓸 건데요. 이 상품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냥 간단한 설명을 하면서 계속 사용은 할 겁니다. 이거 재무상태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겠죠. 방금 자산, 현금, 상품, 비품은 자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총 100만원, 30만원, 10만원 해서 140만원의 자산이 차변에 계상이 될 거고요. 자, 그다음 앞에 보시면 여기 차입금. 차입금은 부채죠. 은행에다 돈 빌렸다 뭐 이런 거. 차입금. 그래서 차입금은 대변으로 이렇게 옵니다.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만 드렸어요, 제가. 자, 그랬더니 자산의 합계는 140, 부채의 합계는 50.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본은 90이 됩니다. 즉 140만 원을 내가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갚을 돈이 50이고 진짜 내 거는 90만 원이다. 이게 재무제표에서, 재무상태표에서 표현하는 정보입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제가 특정 시점을 표현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그러면은 하루하루가 바뀌면서 변동을 할 겁니다. 분명히 상품을 구입하기도 할 테고요. 뭐 상품을 다른 걸 취득하거나 처분하거나 이러면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변동을 하겠죠. 그 변동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동안에 이런 활동을 했다. 기업이 1월 5일 주주들이 10만 원을 추가로 출자했다. 자, 출자라는 거는 우리가 자본을 출자하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그때 한번 볼게요. 자, 이 예제는 일단 요 앞에 있는 여기 요 재무상태표에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현금, 상품, 비품 요거에서 자,
자산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140만원, 그 다음에 부채가 50만원, 그 다음에 자본이 90만원 이렇게 있었는데요. 앞에 지금 출자를 10만원 했다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현금이 10만원, 그 다음에 출자니까 자본이 10만원. 그렇게 해서 1월 5일 날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변동을 할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거. 1월 10일 날 20만원의 현금을 은행에서 차입했다. 즉,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는 얘기죠. 20만원을. 자, 그러면은 현금이 20만원 늘어날 테고요. 그만큼 여기 차입금이 20만원 늘어서 현금은 130, 다른 건 변동 없고요. 차입금 70, 그리고 다른 건 여전히 변동이 없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만원의 현금을, 차입금을 상환했다. 5만원의 차입금을. 자, 그러면은 5만원 차입금 상환했으니까 현금이 이렇게 줄어서 125만원이 될 테고요. 차입금은 65만원이 될 겁니다. 이것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현금 125만원, 그 다음에 여기 상품 30만원, 비품 10만원, 차입금 65만원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 합계가 165만원, 여기서 차입금 65만원 빼면은 자본이 100만원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자본의 상태에서만 봤을 때도 90만원 있던 거 실제로 출자한 게 10만원 있으니까 100만원으로 가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표현, 특정 상태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거, 이건 재무 상태표라고 합니다. 제가 재무 상태의 변동을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이 앞에 있는 재무 상태표랑 뒤에 있는 재무 상태표랑 비교하면서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온 두 번째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이 일정 경영성과, 일정 기간 동안 얻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인데요.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자산의 유입, 증가, 뭐 부채의 감소에 따라서 뭐라고 하는데 경제적 효익의 증가, 즉 돈을 벌었다는 거죠. 회계적으로 읽으면 사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수익은 그냥 돈을 벌었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돈을 벌었다. 자, 그 다음에 비용은 그러면은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뭐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뭐 부채의 증가, 뭐 자본의 감소 등등등등인데 결국에는 경제적 효익의 감소, 즉 돈을 썼다. 이 정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익 비용 사실 회계적으로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표현이죠. 수익 비용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뭐 상품 판매 원가, 종업원한테 준 급여, 뭐 이런 것들, 임차료 이런 게 비용이 되겠죠, 당연히. 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나 보면은. 수익은 결국에는 내가 돈을 번 거니까 내가 돈을 벌게 되면은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돈을 벌었다, 내가 매출을 했다, 그러면은 받을 권리가 생기겠죠? 자산, 매출 채권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차입금을 갚았다, 받자마자 갚았다. 그러면 자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차입금, 부채가 감소할 수 있겠죠? 우리 매달 돈 벌어서 은행에다 빚 갚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채의 감소. 즉 수익은 자산의 증가 혹은 부채의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기록을 하게 되고요. 자, 비용은 그 반대로 그러면은 자산의 감소 혹은 부채의 증가가 됩니다. 차변에 기록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수익과 비용의 차이를 우리는 이익이라고 합니다. 혹은 손실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익은 그래서 경영의 성과, 이것을 나타내는 게 손익계산서가 됩니다. 자, 밑에 등식을 보시면요.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 자, 그래서 비용에서 이익을 더하면 수익이다. 뭐 이렇게. 차대변으로 표현을 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 이 차변에다가 이익을 기입하지는 않아요. 대차 평균을 봤을 때 이렇게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이익이 발생한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손익계산서 작성을 해 볼게요. 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 2월 5일 ABC 주식회사가 교육 서비스 제공하고 200만 원을 받았다. 즉 200만 원의 수익을 현금으로 받았다. 자, 보시면은 자, 급여로 또 30만 원을 썼고요. 사무실 임차료로 15만 원을 썼습니다. 보시면 이런 거죠. 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수익은 대변에 기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급여 30만 원은 차변에 이렇게 급여 30만 원. 차변이 왜 왼쪽이고 대변이 왜 오른쪽인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반대인 나라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사무실 임차료 15만 원. 자, 15만 원 이렇게. 자, 그랬더니 수익은 200이고 비용은 이렇게 45만 원. 그럼 이익은 얼마냐? 200에서 45만 원 빼면은 155만 원. 이런 식으로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될 수 있다. 라는 거 정도만 개념만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자, 수익은 순자산의 증가,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한다.
이 부분이 포인트고요. 비용은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한다. 즉 이익은 자본의 증가다. 즉 거래 재무상태표의 변동을 이익과 손실로 해서 표현한 거, 기간 동안 표현한 게 손익계산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은 뭐 이렇고, 자산은 그래서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이것을 출자 자본과 이익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 그 사이의 거래는 손익계산서로 표현하는 두 개의 재무제표가 되는 겁니다. 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를 예제로 볼 건데요. 자, 앞에 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재무상태의 변화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요. 200만 원에 돈을 받았죠? 현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건 수익이에요. 다른 자산 부채가 변동한 게 없고 자산이 200이 늘었죠? 그래서 이렇게 자본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본이 증가하는 걸 수익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0만 원의 급여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이렇게 감소를 하죠. 자본이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비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 낸 거, 이거 역시 자본이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 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의 자본, 그 중에서도 이익잉여금의 이런 변동을 보여주는 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재무상태표에 표현하면은 여기 자산, 현금 280, 상품 이렇게 되고, 실제로 손익계산서에 나온 이 155만 원의 수익이 여기 오른쪽에 이익잉여금으로 기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자, 제가 지금 이제 말을 했을 때 보면은 이 거래의 8요소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특정 거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현금이 증가를 하면서 잉여금이 증가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현금이 감소를 하면서 잉여금이 감소를 한다. 두 가지씩 매칭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이 차변 요소, 대변 요소 나눠서 그냥 자산이 증가한다, 부채가 감소한다. 자산이 감소한다, 부채가 증가한다. 이렇게 매칭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매칭이 되는 겁니다. 이 회계에서는 이 8가지로 모든 거래가 표현이 됩니다. 그것을 양쪽에 어떻게 적느냐. 그래서 이것을 거래의 이중성, 거래의 8요소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보면은요. 현금을 지급하고 비품을 구입한다. 현금을 지급했다? 자산이 없어지겠죠? 비품을 구입했다? 비품이 늘어납니다. 즉 비품의 증가, 이것은 자산의 증가. 그래서 자산이 증가는 차변에 기록을 하게 되고요. 차변에. 현금은 지급을 했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가 대변해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양쪽에 한 번씩 기록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외상으로 비품을 구입한다. 여전히 비품이 늘어났죠? 그러면 비품이 증가, 즉 비품인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자산은 차변이니까 이 왼편에 기록을 합니다. 돈을 아직 안 줬죠? 여기서 위에서 돈을 줬는데 이거 돈 나중에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돈을 아직 안 줬다. 줘야 될 돈 미지급금이라고 하는데요. 미지급금이 발생을 했다. 부채가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앞에 거래의 8요소를 보면 그쵸? 증가, 감소 이렇게 매칭이 하나 됐었고요. 이번엔 이렇게 매칭이 된 거네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하나씩 매칭이 돼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거래의 8요소의 이제 매칭이고요. 이렇게 왼편에 한 번, 오른편에 한 번 기록이 되는 것을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계속 봐볼게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를 받았다. 그러면 이자는 현금으로 들어오겠죠?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증가합니다. 자산이 증가니까 왼편. 자, 그 다음에 이자가 발생했다. 이자는 수익이죠. 돈 번 거죠, 우리가. 그래서 수익이 발생했다 해서 오른편, 대변에 기록을 하게 되고요.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건 자산, 차변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금의 흐름 혹은 가장 생각하기 쉬운 자산의 흐름으로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임차료를 현금으로 냈다. 그러니까 현금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자산이 감소했다. 이걸 먼저 대변에 적고요. 차변에 뭐가 올까를 고민해 보는 거죠. 임차료. 비용이겠죠. 그래서 비용의 발생으로 차변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회계는 왼편과 오른편, 차변과 대변에 두 번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것을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두 번, 왼편과 오른편, 차변과 대변에 두 번 기록하는 것을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모든 회계상 거래는 거래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차변과 대변의 속성으로 구분해서 두 번 기록한다. 그래서 동일한 금액을 두 번 기록한다. 그래서 이것을 복식부기라고 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울 회계의 기본은 이 복식부기입니다. 자, 그럼 복식부기가 있으면 단식부기도 있을 텐데요. 단식부기는 뭐냐? 특정 항목, 우리가 흔히 현금을 기준으로 하는 걸 예를 많이 드는데요. 뭐 용돈기 입장, 가계부, 현금 출납부 이런 거 있죠. 이것은 그냥 뭐 현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입금, 출금, 적요, 금액 이렇게만 있겠죠. 이런 것을
복식부기 말고 단식부기라고 합니다. 가계부나 현금 출납부. 뒤에서도 계속 다룰 테니까 그냥 그런 개념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할 것은 복식부기다.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복식부기 회계 처리 한번 볼게요.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기록을 한다. 분계. 분계를 우리가 회계 처리라고 하는데 장부에 직접 기록하는 걸 분계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7월 15일 20만 원의 상품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이것을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하냐. 즉 방금 말씀드린 거래의 판료서를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차변 상품 20만 원.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차변 상품 20만 원. 그 다음에 현금은 줄어들었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2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분계를 기록하는 방법은 뭐 다양한데요. 왼편 오른편만 구분을 하면 돼요. 이렇게 차, 대 적어주기도 하고요. 표로 쓰기도 하고요. 그냥 가운데 이렇게 선 하나 긋기도 하고요. 앞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쓸 텐데요. 그냥 차변과 대변으로 나눴으면 이게 분계 처리다. 그래서 그냥 두 가지만 보여드린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예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날짜별로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건데요. 자, 1월 5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 주주로부터 50만 원의 자본금을 현금으로 출자 받았다. 즉 현금 50만 원이 증가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50만 원이 들어옵니다. 왜 증가했나 봤더니 자본금으로 출자를 받았어요. 즉 이것은 주주한테 직접 자본 받은 거니까 자본금 50만 원. 이게 대변의 기록이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토지를 2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하다. 증가한 거는 토지, 감소한 건 현금. 일단 현금이 제일 쉽죠. 현금이 감소했으니까 자, 현금 20만 원 대변 이렇게 감소. 그러면 같은 금액이 들어와야겠죠. 거래의 이중성 상에 의해서 무조건 같은 금액이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현금이 나가고 같은 금액 뭐가 증가했나? 토지. 그래서 차변에 이렇게 토지가 들어오면 됩니다. 세 번째 거, 세무 자문 용역 제공하고 현금 20을 수수료 수령했다. 딴 건 모르겠고 현금 20만 원 받았다. 자, 차변에 현금 20만 원 받았다. 그리고 나서 그럼 대변에도 20만 원을 적고 나서 이게 뭐냐 하고 봤더니 세무자문 용역을 했대요.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세무자문 용역을 했대요. 그러면 이게 매출이겠죠. 그래서 매출 이렇게 기입이 되는 겁니다. 자, 급여 15만 원 현금 지급. 현금 15만 원 왜 나갔나? 여기 15만 원 적고 나서 이게 왜 나갔나 봤더니 급여라는 비용이더라. 그렇죠. 기준을 함께 먼저 잡고 하는 게 회계 처리가 쉬워요. 자, 은행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입하니까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현금 1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다 100만 원 적고 나서 그럼 현금이 왜 들어왔나? 이 돈은 나중에 은행한테 갚을 돈이죠? 그러니까 부채. 계정은 차입금이란 계정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사무실 임차료 30만 원 지급했다. 이것도 보시면은 현금 30만 원 일단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거래 이중성에 의해서 30만 원 일단 찍고 왜 지급했나 봤더니 임차료. 이건 비용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차변으로. 제가 지금 현금 중심으로 회계 처리를 했는데요. 그게 편합니다. 회계 원리를 배우신 분들은 이 회계 처리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나 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무에 가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쉬운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금액 확정하고 나머지 계정값만 고민하고 이 순서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 분계까지 보는 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